자, 실행이론 보겠습니다. 실행이론은 변화를 유도하도록 설계된 특별한 개입 전략에 초점을 둔다. 대표적인 네 가지 유형의 개입 이론과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봅시다. 우리가 실행이론이 나오는데요. 실행이론은 무엇이냐? 자, 특별하게 설계된 어떤 개입 전략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여기 보겠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변화를 시켜주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죠? 어떻게 인식을 변화시켜 줘야 되는지,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교육 방법론이라고 우리가 조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달하는 데 있어서 A 전달 방법이 있고 B 전달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떠한 문제 상황에서는 A가 좀 더 좋을 수 있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B가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여러 가지 환경들, 상황들을 고려하여 개입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네 가지 변화 전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개인 변화 개입 이론과 두 번째는 자,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직무 구조적 변화 개입 이론과 세 번째는 조직 기술적 시스템 변화 개입 이론이라고 할 수 있고 네 번째서는요. 그래요. 자, 조직 변신 이론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지 그 실론이요. 첫 번째, 개인 변화 개입 이론. 우리는 이 제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커스가 된 게 개인이죠. 여기서는요, 직무죠. 직무 구조. 그죠? 자, 세 번째는요, 조직 기술 시스템에 초점 맞춘 거고요. 네 번째는 그냥 조직 전체로 변화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자, 개인 변화 개입 이론은 변화 과정을 매우 강조하며 개인의 태도, 가치, 문제 해결, 접근 및 인간관계 스타일을 바꿔줌으로써 행동 변화에 초점을 둔다라는 말이에요. 다시요. 자, 뭡니까? 개인의 태도, 가치, 문제 해결, 접근법 및 인간관계 스타일의 변화를 통하여 그죠?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통해서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자, 계속 가보자. 이러한 접근의 이론적 토대는 행동과학 이론으로부터 출발한다. 여러분, 행동과학 이론이라는 것은요.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행동과학 이론이라는 것은 자극을 주면 뭐가 됩니까? 자극을 주면 우리가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죠. 이것이 계속적으로 연속이 되다 보면 뭐가 생성이 됩니까? 습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행동과학 이론이에요. 대표적으로는 파블로프라든지 스키너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의 바탕을 둬서 나온 것이 개인 변화 개입 이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이러한 이론을 인간 변화의 개입에 적용하는 것은 1950년대 레이빈이 여러 학자들, 리피 화이트, 리커트, 맥그레이거, 자, 굉장히 행정에서 유명한 사람들인데요. 협력하여 개척하였다고 한다. 자, 레빈은 계획된 개입이 사회적 환경에서 요구되는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조직적 환경으로 이전하여 적용한 것을 가능하도록 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행동 변화를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자극과 반응을 잘 계획을 세워서 행동 변화를 단계적으로 일으켜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분히 인간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기계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시요. 자, 이것은 계획적인 그죠? 변화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도록 하고, 자, 2번부터 2번 보죠. 자, 직무구조적 변화 개입 이론은 그렇다면 무엇이냐? 여기서는 뭐라는 겁니까? 여기서는 인간을 일종의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인간을 일종의 도구로 보고 있더라라는 뜻이죠. 굉장히 기계적으로 보고 있고 또 한편은 수동적으로 보고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되더라? 인간을 프로그램화 시키면 차례대로 변화되더라.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에서 보듯이 인간은 도구로 그렇게 볼 수만은 없어요. 인간은 내면적으로 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또 이루고자 하는 열정, 다시 말하자면 인간관계에 포커스를 둬서 작업량이 변화된다는 말이 되겠죠. 바로 이 부분들을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개인 변화, 개입 이론은 뭡니까?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더라. 하지만 가장 간단하게 어떤 체계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자극을 주면 그에 따른 습관 형성으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제시된 최초의 실행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직무구조적 변화 개입 이론인데요. 직무구조적 변화 개입 이론은 작업 내용, 작업 방법, 작업 흐름, 실행 요소들 및 근로자들 간의 관계 향상에 초점을 둔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뭐 했습니까? 아주 기계적이고 수동적으로 보고 인간의 관계적인 측면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죠? 바로 이 부분은 인간의 관계를 조금 고려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번 써보죠. 자, 작업 내용이라든지 작업 방법이라든지 작업 흐름이라든지 또는 실행 요소들 및 근로자들 간의 관계 향상에 초점을 기울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다시요. 여기서는 기계적으로, 여기서는 인간의 측면을. 그죠? 이때는 1950년대고요. 이때는 1970년대, 70년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모든 행정학이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그죠? 인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생산성과 어떠한 목표 접근성을 분석하는 데 한계를 드러나게 됨으로써 인간의 관계를 좀 더 중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러한 접근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는 바로 직무 설계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직무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직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직무라는 건 그죠? 우리 알고 있죠. 직업적인 어떤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직업적인 의무인데요. 직무는 개인적 직무나 의무 또는 책임, 권한 또는 작업 관계성 또는 기술적 요구 사항 등을 포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해크맨 등은 자, 특정한 직무 특성은 근로자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주며 그것은 차례로 작업 결과와 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게요. 자, 이 직무에 따라서 뭐가 궁극적으로 차이가 나더라? 개인의 만족감의 차이가 나더라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우리 이거 어렵게 말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나는 이 일을 할 때 행복해. 하지만 나는 저 일을 할 때 불행해. 다시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일, 저 일. 다시 개인적인 직무, 의무, 책임, 권한 이런 것들이죠. 자, 그에 따라서 뭐가 틀려지더라? 바로 뭐가 달라지더라? 만족감, 다시 말하면 인간의 감정이 달라지더라 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만족감뿐만이 아니라 이 만족감이 결국에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효율성, 그 조직의 효율성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개인의 만족감을 높여질 수 있도록 직무를 변화시켜라. 그것이 뭐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자 뭐다 할 수 있습니까? 직무 설계를 철저하게 해라라는 것이지요.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자, 나머지 내용은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죠? 직무 설계뿐만이 아니라 이미 또 변화된다면 그에 대해서 또 재설계도 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조직 기술적 시스템 변화 개입 1호.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스템입니다. 그죠? 자,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있죠?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미 그 조직의 행동 양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자, 조직 기술적 시스템 개입 이론은 STS라고 특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작업 단위의 기술적 배치와 작업 단위 구조에 적합한 관리 기능, 역할, 자아유지, 반자치적인 그룹 등을 만들기 위한 활동 구조의 재배치와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어렵죠? 무슨 말인지 계속 읽어가 보겠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의 대부분의 초기 연구는 직업생활의 질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산업민주화, 참여적 경영, 직무화대, 직무 재배치의 계획과 같은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강조점은 구성원의 만족과 생산성에 개입을 두는 것이다. 했었죠? 바로 이거예요. 그죠? 지금 했었죠? 자, STS 기법이 발전되는 것과 동시에 데밍은 질적인 향상을 위해 근로자가 포함되는 기법을 개발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1번에서 2번으로 발전이 됐고 2번에서 3번으로 발전이 돼요. 그럼 당연히 3번 조직 기술적 시스템 변화 개입 이론은 직무 구조적 변화 개입 이론을 포함하고 있겠죠. 자, 뭐를 포함할 수 있습니까? 2번에다가 뭐를 포함하는 거죠? 자, 질적인 향상. 그죠? 뭐를 포함하더라? 특히 근로자에 대한 측면을 포함시키더라 라는 뜻이에요. 자, 조금 어렵죠? 그죠?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382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SDS 개입이론 중간쯤부터 읽어보죠. SDS 개입이론은 직무에 대한 더 많은 외적 책임을 지도록 근로자에게 권한을 주는데 초점을 두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근로자에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근로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주도록 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일을 추진하는데요. 누가 계속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과 직무의 범위는 줄어들게 되고 하려고 하는 동기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은 분명히 개인의 뭡니까? 열정을 줄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근로자한테 그 일을 통째로 맡기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empowerment라고도 얘기를 해요. empowerment. 자, 조직 구성원들에게 전체적인 힘을, 그죠? 권한을 부여해서 그 스스로가 책임지면서 일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자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자, 품질 분임조라든지, 다시요. 자, 이러한 예를 품질 분임조라고 하거나 또는 전사적 품질 관리라고 하거나 또는 자율팀이라고 등으로 구현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그 조직 개발에서 딱 하나의 단어를 골라봐라 라고 한다면 조직 개발에서 딱 하나의 단어를 골라서 선정해서 이 전체적인 이론을 꿰뚫을 수 있는
그 하나의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죠? 바로 이 3번 이때 뭐가 나왔냐면 우리가 TQM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TQM은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요. 자, Total Quality Management라고 해서 전사적인, 그죠? 지금 여기서도 나오죠? 여러분들 여기 사전에도 나왔듯이 이것은 거의 고유어로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러한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전사적인, 그러니까 전반적인 질적 관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조직 개발의 마지막 부분쯤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 전반적인 그 질의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것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그죠? 자,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우니까요. 한번 알아두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더 물어볼 거예요. 그래요. 다시 정리 한번 하면서 갑시다. 자, 다분히 자극과 반응이 인간을 기계적으로 보는 것에서 자, 인간의 측면을 좀 더 강조해주고 인간의 측면을 좀 더 강조해주는 것이 이제 시스템 변화, 개입 이론이다, SDS 변화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조직 변신 이론은 무엇인가? 자, 백하드에서 개발되었는데요. 봅시다. 자, 최적의 교재 38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최저의 생산성과 동기부여를 얻고자 한다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분석되고 향상되어야만 하는 정보 및 과정으로 조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굉장히 거대한 그죠? 개념이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의 조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최적의 그대로 한번 써보죠. 생산성과 동기부여를 얻고자 한다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한편으로 분석되고 향상되어야만 하는 정보 및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자, 최적의 생산성과 그걸 또 만들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되고요. 또 뭐가 문제지? 사회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지? 분석해야 되고요. 그에 대해서 적응하면서 조직을 향상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 봅시다. 이렇게 주변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조직 리더들이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 표 11-2번에 나와 있죠. 조직 형태 및 조직 구조의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고요. 사명 또는 존재 이유의 변화, 사업 수행 변화에서의 변화, 경영권의 변화, 조직 축소, 감원, 조직 문화의 변화. 다시 자, 요까지는 3번까지는 인간관계에 인간의 초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좀 더 환경에 초점을 둔 겁니다. 이제는. 그죠? 그러면서 이때는 좀 더 강조되는 게 뭐냐면 바로 리더십이 강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의 변화가 됐는데 이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 어떠한 행동 특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게 대두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물론 이때도 리더십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때도 리더십이 있었지만 환경 변화가 강조되면서 좀 더 그죠? 민감한 리더십을 조직 변신 이론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 장에서 조직 개발의 기본 전제와 목적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네. 자, 어디에 제가 한번 PPT를 보면서 했던 것들 한번 쭉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조직 개발 이론의 개념 봤고요. 변화 과정 이론,
뭐 레빈의 3단계와 샤인의 3단계 모형 이렇게 봤고요. 자, 변화 개입 이론과 뭐 직무 구조적 변화 개입 이론, STS 이론, 자, 조직 변신 이론 뭐 이렇게 한번 봤네요. 좋아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조직 개발의 기본 전제와 목적이 되는데요. PPT를 우선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조직 개발의 특성. 조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성과 지향적인 당연하죠. 우리 조직이라는 것은요, 과정 중심의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요, 바로 성과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인사부서도 있을 수 있고 홍보부서도 있을 수 있어요. 판매부서도 있고요. 이 모든 부서들은 다 뭐 하는 겁니까?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성과를. 그죠? 자, 인사부서의 성과는 뭡니까? 자, 각 부서에서 가장 알맞은 인재를 훈련시키거나 또는 재배치하는 거. 그래서 전반적인 업무의 효율을 높여주는 것. 자, 그다음에 홍보부에서의 성과는 뭡니까?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이 성과인 거죠. 생산부서는요, 생산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것, 분량을 최대한 적게 만드는 것. 자, 조직 개발의 특성 두 번째 봅시다. 행동과학을 적용하는 실천적인 종합 학문성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행동과학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자극과 반응에 의해서 어떤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요. 맞는 말이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 어떠한 자극과 그에 대해서 반응에 대한 습관 형성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를 중시하는 인본주의적 가치 중심성. 자, 알 수 있죠?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요. 바로 이 부분들을 그냥 요약해 놓은 것 뿐이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개인으로서의 인간 행동은 어떠냐? 인간의 성장, 조직의 목적에 기여하고자 함.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집단 구성으로서의 인간의 행동, 다시 개인으로서의 행동, 인간 행동은 당연히 성장하고 싶고요. 그 조직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졌습니다.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 직장이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그 직장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죠? 말을 좀 학문적으로 풀었으면 조직의 목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개인이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행동 변화는 무엇이냐? 행동의 특성은 집단은 개인의 중거 집단이면서 소속감과 협조관계 구성원의 비공식적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자,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인간 행동, 이제 집단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으로서 본다라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고요. 집단은 나는 홍보과에 있다. 홍보과, 뭐 판매 부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학년 부서, 그죠? 조직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가 되는 것이고 또는 현대자동차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것이죠. 그죠? 확대가. 자, 그러면 조직 구성으로서 인간 행동은 시스템상의 상호 연계성, 조직의 목적, 제도, 기술, 직무 등의 구조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자, 이 내용들은 차츰차츰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통해서 조금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 정도로만 간략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직 개발의 기본 목적. 자, 그렇다면 기본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씩 가보죠, 이건. 자, 우리 교재 385페이지에 나옵니다. 쉽게 말하자면 왜 조직 개발을 시켜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자, 네 가지로 왜 이렇게 조직 개발을 시켜야 되느냐? 386쪽에 보면 보통 이 네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 이 네 가지를 한번 집중적으로 보죠. 집단의 과업 성과,
집단 행동과 기능, 과업, 성취 과정, 의사결정 패턴 등의 효율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조직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높여주기 위해서 조직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관계, 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서 좋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집단 간의 상호작용, 집단 기능의 분화, 통합작용, 집단 사이의 상호관계 등을 향상시켜줘야 된다. 전체 시스템의 성과, 문제 해결과 조직 목적 달성에 있어서의 시스템 효율성을 달성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직 구성원의 행동 개발 추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직 개발의 기본 목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냐면 개인도 조금 발전해야 되고 개인이 속한 조직도 발전해야 되고 그래서 집단 구성원의 인력 개발을 통한 개인의 목적과 조직의 목적을 통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기 다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교재 386쪽에 변화, 압력과 저항 요소가 나오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는 항상 변화를 시키려고 하고요. 그에 따라서 항상 저항하려는 요소들이 산재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변화시키려는 동기, 유인가가 압력이고 무엇이 그죠? 이런 변화에 반대하려고 하는 저항의 요소인지를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변화 압력과 저항 요소를 살펴보기 이전에요. 몇 가지 좀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 압력과 저항 요소라고 있는데요. 기업이 변화하지 못하면 굉장히 크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를 보는 거를 넘어서 이제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자, 한번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핀란드에 있는 자, 휴대폰 회사였죠. 여러분들 노키아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노키아가 자, 스마트폰 시대에 자, 스마트폰 시대라기는 좀 그렇죠. 스마트폰을 거부하고 물론 나중에 하긴 했지만 시대를 잘 읽지를 못했죠. 자, 거부해서 망하기까지 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물론 또 서버 업체로 다시 탈바꿈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성을 들 수 있습니다. 삼성이 맨 처음에는 밀 같은 걸 만들었죠. 밀이라든지 뭐 밀가루와 혹은 설탕을 했던 제분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좀 발전해서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90년대에 워크맨을 만들게 되고 자, 혹은 삼성의 소니의 워크맨이고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마이마이죠. 마이마이. 자, 카세트 테이프입니다. 이게 만들게 되고 다음에 휴대폰으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스마트폰. 자, 물론 이렇게 하면서 또 반도체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거죠. 삼성 기업은 이렇게 끝까지 발전을 해왔는데 변화를 계속한 거죠. 반면에 핀란드는 이때 이 시대를 잘 읽지 못해서 한번 이제 망하기까지 했던 이제 그런 업체를 보여드리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 변화를 왜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변화를 보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자료를 조금 가져왔는데요. 자, 봅시다. 그래프로 보는 세계 탑 10 기업 순위 변화가 있습니다. 자, 잠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기업들을 요 부분들을 좀 잘 좀 봐주세요.
코카콜라가 굉장히 기업 가치가 높았죠. 이제 말보로가 이제 없어지게 되죠. 더 갑시다. 2010년도, 11년도에 가면 코카콜라가 있고 IBM,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올라오죠. 자, 2017년도 가면 코카콜라는 게 내려오게 돼요. 그죠? 자, 이제 애플도 올라오게 되고요. 그래요. 보시면 알겠지만 기업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더라. 근데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유념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38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해보죠. 이제 86페이지. 자, 조직 개발은 구성원들의 조직 행동 변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조직체에서 요구하는 변화가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아니하고 조직 구성원들과 집단 구성원들의 행동에는 변화에 저항하는 장애 요소들이 오히려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요. 장애 요소들이 있지요. 그죠? 자, 따라서 조직체는 조직 개발 과정에서 변화 과정을 거부하는 압력 요소와 저항 세력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한 개입 전략과 방법을 구상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장애 요소와 우리가 뭐 방해 요소를 그죠? 고려하여 뭐 해야 된다? 개입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변화 압력 요소는 무엇이냐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압력. 자, 어느 조직체를 막론하고 조직 경영에서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변화이다. 방금 보여드렸죠. 그래프 변화 상태를 보여드렸죠. 변화는 모든 조직체가 당면하는 문제로서 변화에 대한 조직체의 관리 여하에 따라서 조직 성과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나 변화 과정에서 조직은 구성원의 많은 저항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변화는 일시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일이나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복잡한 요소들로 구성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자, 변화라는 것은 뭐가 아니고 뭐라는 말입니까? 즉, 자, 일종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자, 뭐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수있죠? 일종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필드 이동 관점에서 볼 때 변화는 시계열적인 과정을 통해 돼. 이때 시계열적이라는 것은요. 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연속되어진 시간에 따라서 어떠한 것들이 변화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걸 또는 분석하는 것들을 우리가 시계열이라고 합니다. 그죠? 시계열적인 과정을 통하여 변화를 요구하는 압력과 이에 저항하는 요소들 사이에 복잡한 균형을 형성하고 있고 이 균형 관계를 어떻게 변화의 방향으로 잘 유도하는지에 따라서 변화의 효율성이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이러한 압력이라고 합시다. 이러한 압력은 우리가 또 몇 가지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냐면 두 가지 요인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조직 내외적 변화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변화에 대한 압력 요소로서 내부의 변화에 대한 압력 요소로서 내부적 요인을 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조직 내외적인 변화 요인 한번 봅시다. 자, 조직의 변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환경적인 요인들을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자, 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고요. 자, 조직은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법률, 기술 등 일반적인 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 환경의 변화는 조직 변화에 많은 압력을 가하게 된다. 그런 거죠. 자, 여러분 법이 변했습니다. 그죠? 법이 변했으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그 법에 맞게끔 기업이 또 변화해야 돼요. 조직이 또 변해야 됩니다. 가장 많이 다루는 게 뭐냐면 노동법이 변했어요. 그죠? 또는 환경법이 변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노동 옛날에는 주 5일 근무제가 아니었어요. 예를 들자면 뭐였냐면 주 6일 근무에서 우리가 주
5일 근무로, 그죠? 바뀌었단 말이죠, 노동법이. 이랬을 때 우리는 그 기업이라든지 어떤 조직체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죠? 어쩔 수 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각국의 과학기술 발전은 크게 변화 심화되어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뭐 경제도 역시 변화의 하나의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도 과학기술의 발전이 급속히 이룩됨으로써 조직의 다변의 환경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회, 경제, 문화 발전에 큰 자극을 줌으로써 전체적인 일반 환경에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다. 이제는 경제의 발전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도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래프 자, 그림을 좀 봅시다. 11-2번에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학종 선생님의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해서 우리가 내부 시스템과 그에 따른 이제 환경과 성과에서의 조직 개발 압력을 이렇게 도표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건 좀 이따 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환경적인 요인을 조직 개발 압력의 주체로서 이제 환경적인 요인을 우선 보겠습니다. 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법률, 기술들의 발전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내부 시스템에서 보면 이것도 또한 구성원의 행동도 변화의 환경 요인을 할 수 아니죠. 자, 구성원의 행동은 변화 압력의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전략이라든지 어떤 기술, 방침 제도 또는 조직 직무 구조 역시 변화 압력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과, 예를 들면 생산성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또는 발전이라든지 또는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좋게도 변화되지만 좋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가 11-1번의 그림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변화 압력과 저항의 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조직의 성과가 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성과, 그 저항 세력과 변화 압력이 되는데요. 변화 이전에는 어떤 일정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도시화 시켜둘게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죠? 일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죠. 근데 이 균형이 이제 깨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깨지냐면 자, 저항 세력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자면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압력이 더 강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변화 압력은 저항 세력이 이제 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변화 압력이 저항 세력이 많아지고 변화 압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끝끝내는 변화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까 노키아에서도 봤듯이 스마트폰을 안 만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스마트폰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서 망하게 됐긴 했지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전히 이제 변화 압력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또 다른 균형점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금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또 변화를 하겠죠? 그럼 우리는 계속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조직의 성과는 요런 식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요 사이가 어떻게 된 겁니까? 맨 처음에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자 적어졌다가 다시 높아지고 균형을 이루었다가 적어졌다가 변압력이 적어졌다가 다시 변압력이 많아졌다가 다시 높아지고 적어졌다가 다시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성과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변화를 기밀하게 대응해 주었을 때 우리는 조직의 성과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그래프가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보셨죠?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조직 내외의 변화에 유행가들이 있더라. 그렇다면 두 번째, 자, 이 변화 압력의 두 번째는
바로 변화에 대한 압력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력 요소를 할 수 있는데요. 조직 변화는 우선 교과서를 읽어보죠. 조직 변화는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초래합니다. 실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요, 사람도 잘라냅니다. 그다음에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요. 또는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자, 자동차 기계화는 생산직이나 사무직에 있어서 업무를 전문화, 세분화, 단순화, 표준화시키고 직무를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내용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직무에 대한 보람을 감소시키고 직무 소외감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자동화와 또 기계화가 됐어요.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업무가 전문화되고 또 뭐 세분화되면 또 단순화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표준화가 되다 보면 어떻게 되면 일상에 대한 반복적인 업무만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직무 보람이 감소하게 되더라. 다시 이 패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술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되더라? 바로 조직의 패턴이 달라지더라라는 거죠. 자, 또한 전체적인 조직 구조 역시 전문화된 직무 구조 속에서 전문 기능의 증가와 이에 따른 각종 기능의 구조화 및 권한의 집중화 등 조직 구조상의 통제적이고 관료적인 경향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러한 조직체의 구조화 경향은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 소외감과 사기자를 한층 더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답니다. 특히 사회 경제 발전에 따라서 개인의 욕구 수준과 기대 수준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현대 조직의 기계화 및 관료화 경향은 조직과 조직 구성원 사이에 매우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하자면 환경의 변화가 조직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있다는 걸까? 다시요.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 환경, 기술 등의 변화는 뭐를 일으켜라? 개인과 조직의 변화. 이때의 변화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좋은 쪽으로 나타날 수 있고 아까 말했듯이 이때의 변화가 마이너스 쪽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사기 저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무관심한 태도가 나타날 수도 있고 무사안일한 태도 등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다음에 뭐 계속 한번 써봅시다. 또는 자, 집단 간의 갈등이 또 발생될 수도 있고 자, 비협조적인 태도가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고의적인 태엽 같은 사항도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변화에 대한 저항 요소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변화에 대한 저항 요소 계속 가봅시다. 우리 389페이지 하고 있죠. 조직 변화는 일반 환경의 발전적 요인에 의한 변화이거나 또는 상황의 악화로 인한 변화이거나를 불문하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으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조직에서 요구하는 변화가 계획한 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죠. 많이 있죠. 당초의 생각과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화는 조직 구성원의 안정된 직무와 지위 및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각됨으로써 흔히 그들의 저항을 야기시킨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들의 저항은 그들의 과거 경험에 의한 자연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요. 우리가 뭘 변화하려고 하면 굉장히 욱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저항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봅시다. 변화에 대한 구성원의 저항 행동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데
중요한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 변화에 대한 저항 요소가 자, 요소의 작용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자, 뭐 한 대부분 몇 가지를 한번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지위 손실에 대한 위협감 또는 업무 수행상의 불편감 또는 상호작용상의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에 대한 저항 요소로 작용되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교재를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391페이지에 보시면요. 자, 이러한 조직 개발 이론의 한계성이 뭡니까? 그렇죠? 무엇보다도 자, 첫 번째 봅시다. 이러한 인적 자원 개발의 많은 분야와 마찬가지로 조직 개발의 근본적인 이론적 구성과 조직 개발 개입의 효율성을 실험하기 위한 연구에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당연하죠? 대부분의 조직 개발 연구에서 실험적 설계의 결여다라는 뜻이죠. 다시 실험적 설계가 결여돼 있다. 너무 이론적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조직 개발 추진 당사자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부족되어 있다. 자료가 부족되어 있습니다. 현장 연구 설계에 한계가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현장 연구가 다르니까요. 여튼 조직 평가자들의 편견과 동기가 결여되어 있다 등입니다.